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빠른 국정 안정에 초점을 두고 내각 구성과 추경의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오늘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민정비서관이신 이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정수 전 한결의 정치부장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17개 부처에 대한 장관 후보자 내정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인사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론조사 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선이다라는 응답이 50.8%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응답인 35.6%보다 15.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두 분은 지금까지의 인사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부장님 먼저. 네. 예, 저는 이 굉장히 전략적인 인사라고 봅니다. 이 인사가. 전략적인 인사. 어떤 전략적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떤 내란 척결과 그다음 민생안정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어떤 망가진 그 국가 체제 어떤 정상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하면서 상당히 지역 안배라든가 그다음에 또 기업인들 경험 있는 현장 경험 있는 그런 분들을 안배하면서 상당히 균형을 취하면서 자신의 어떤 국정 목표와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결국 수단이 내각인데 그걸 상당히 이 안배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와 거기에 맞는 인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물론 이제 이 개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이제 국회 검증 과정에 나오겠지만 전체 그림을 볼 때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 설정된 인사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전략적인 인사다. 그러면 혹시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한다면? 저는 한 80점 정도. 80점 좀 후하게 주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장 기자님 말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국민 일반이 그 인사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 대체로 지금 이재명 변호사님도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형성되어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넓은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장 기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인사권자가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그 인력을 진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부분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게 이제 인사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고 짜임새 있고 팀 간에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저는 점수 면에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정도가 저도 비슷하게 해서 장 기자님 80점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이상의 점수를 좀 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과연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인사를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념이나 큰 틀에서의 어떤 인사의 균형 이런 측면보다는 성과를 내고 나라를 조금 더 안정시키겠다 하는 목표와 지향들을 좀 분명히 한 인사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비판하지만 그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는 물론 있지만 공직사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전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한 인사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써서 성과를 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여서 공직사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잘 짜임새 있는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짜임새 있는 인사라고 주셨는데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덧붙인다면 그 역대 이제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차이점을 보면 저는 제일 큰 차이점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징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혈혈단신 단기 필마로 이제 이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분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좀 이 정상적인 어떤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도 아니고 이 한국의 어떤 엘리트들이 갖는 일반적인 인맥
그 굴레롭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정권 초기에 인사가 나오면 뭐 대학 후배니 선배니 뭐 그렇죠. 무슨 라인, 무슨 라인이 출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그런 어떤 사적인 그 네트워크가 그 되게 부정부패 온상이 되거든요. 네. 그냥 형님하고 하면서 되게 이제 뭐 그 장차관 내부에서도 대통령하고 뭐 사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다든가 되게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부패한 그 단초가 되거든요. 이번에 보면 그런 작업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네, 그러네요. 없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이제 그 좀 안면이 있다고 해야 당에도 같이 일을 했거나 그런 또 공식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인연이지 사적인 인연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굉장히 이 인사의 특징이 이 그런 잡음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청렴 투명할 수 있는 소리가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대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이 민주당 정부 경우에 되게 교수들을 많이 채용했거든요. 네. 근데 교수들 해가지고 거의 성공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교수가 한 명도 없잖아요. 물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이러지만 그건 특수한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실무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중시하다 보니까 교수들은 그 자문 이런 기분이 있지만 장관이나 차관 이런 데 한 명 배제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되게 이제 대선 이 정권 초기에는 되게 이 사조직이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사조직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사조직이 없대. 되게 공조직 위주고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이 조직의 투명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로 부패하고 그러는 게 주로 이 사적인 관계라든가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시다라는 그런 건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부분을 원초적으로 이제 이 재건상도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런 점이 중요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되게 능력 위주로 하고 네. 그러니까 또 네트워크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좀 능력 있고 그 인연 맞는 사람 많이 쓴 거예요, 사실은. 실무 위주로 능력 위주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네요. 지금까지 뭐 어떤 대통령 하면 무슨 뭐 영포 라인 아니면 뭐 고소영이었나요? 뭐 무슨 고려대 어디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없네요. 친명이라는 것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인사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네, 보시면요. 이렇게 쭉 뭐 강훈식 실장부터 해서 저 오른쪽 위쪽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도 있고, 네, 국정원장, 그 전에 거 아까 네네네 쭉 있고요. 밑에는 여러 이제 수석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중에서 뭐 말씀하실 부분들 있으실까요? 특히 네. 저는 우선 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 전우회를 느낄 겁니다. 거의. 네. 이 탄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사실 김민석 의원이 말했지만 거의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결국 극복하는데 굉장히 뭐 결정적 역할을 했죠, 사실. 네. 이제 물론 박선호 의원도 같이 했지만 그걸 미리 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 싸움 과정에서 뭐 광장에 나올 때도 그렇고 전우회를 느끼는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신뢰하는 총리 단순한 전 총리를 넘어서 저는 상당히 국정을 상당히 분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보고요. 김민석 총리는.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남북 관계 굉장히 베테랑이거든요. 이종석 씨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당신은 많이 도왔어요. 이종석 씨. 물론 이종석 원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남북 관계 거의 전문가라는 건 의심이 여지가 없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실무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라는 게 방대한 조직도 있지만 결국 남북 관계 개선에 그런 임무를 맡은 게 아닌가. 특히 남북 정상회담 관계를 한다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 정무석 같은 경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서 상당히 반기를 들었던 분 중에 하나인데 네. 또 정무수석으로 한 거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 인사라고 보고 뭐 네. 비주로 뭐 화합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뭐 다음 이 지방선거라든가 뭐 강원도지사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히 안배하면서 내다보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으로 지금 문민 씨잖아요. 이제 장관 이야기는 조금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점이었어요. 네, 네. 변호사님은 또 민정비서관을 또 하셨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조금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인사는 내각과 비서실이 이제 상호 호흡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네. 아까 장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내각의 주요 인선을 보면 학자 출신들이 없거든요. 되게 기업인들 또 실무에서 역량을 쌓아왔던 분들 이게 보면 내각의 구성을 보면 메시지는 분명하죠. 성과를 내야 한다. 네.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리고 다소 우리 한국 사회를 좀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었던 이슈들은 조금 더 속도를 조절하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개혁 같은 이슈인 것 같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 그런 내각과의 호흡들이 대통령의 전체적인 국정운영 방침과 잘 맞아떨어지는 데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되게 막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서실의 면면들을 보면 아까 장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학자 출신도 있고요. 네. 경제수석 같은 경우 하준경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대통령님하고 오랫동안 좀 호흡을 맞춰왔던 걸로 보이는 분들이 대통령의 좀 그 어떤 생각들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내각과 대통령을 잇는 가교 역할 또 그런 전체적인 국정의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정무수석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선의 우상호 전 의원님을 정무수석으로 이렇게 발탁하신 걸 보면 또 그리고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내각에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많이 가 있는 걸 보면 민주당과 함께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런데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대통령실의 인사가 대통령님의 뜻대로 과연 이제 효과가 발휘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사실은 내각의 구성원들하고 대통령실의 주요 수석 비서관들의 각별한 노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이게 권력을 다루는 또 곳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뭔가 좀 알력과 헤게모니 싸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하셨던 인사의 효과가 반감되고 나아가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방송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서도 대통령실의 주요한 참모진들과 또 내각의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시겠지만 이분들이 내란의 후유증을 딛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민생과 또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그런 생각들을 정말 멸사봉공의 자세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좀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직접 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바깥에서 그 전에 이제 대통령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인선을 봤을 때 하고 한번 경험을 하신 이후에 보시는 예. 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뭐 이제 제가 2017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민변에서 변호사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민으로서도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을 좀 더 주목하고 그래서 인사가 좀 국민들의 뜻에 조금 더 부합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통령과 그렇게 임명되신 분들의 호흡이라든지 서로 시너지라든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것보다는 도덕성과 또 이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주느냐에 조금 더 방점을 갖고 지켜봤는데 막상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지켜보는 것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의 삶을 더 개선시키고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잖아요. 네. 결국 그것은 대통령이 것들을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거라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과 대통령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함께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좀 자기 역량을 갖는 분들이 특별히 임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사에 있어서 실제로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에 비한 그런 생각보다는 이분들의 역량, 상호 호흡 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나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거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안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이
국민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좀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역량, 또 그분들의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국민들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들께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보셨을 때는 이제 도덕성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실제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일 잘하는 사람, 네. 실제로 대통령실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 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네. 더 처벌하고 싶은 건 사실 누구에게 특별히 책임을 묻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우리 정치가 너무 가팔라지고 네. 이제 진영화되면서 뭔가 상대편의 흠집을 찾는 데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인사청문회가 그 첫 이제 무대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야당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쪽의 정당들이 훨씬 더 심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야당들이 뭐 한 두서너 명은 낙마를 시켜야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좀 만족한다. 뭐 이런 생각들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네.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부강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뭔가 좀 그런 측면에서 검증이나 인사청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흠집을 찾는데 너무 골몰하다 보니까 인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인사청문 제도도 뭔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제도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장관 후보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개 부처 중에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는데요. 두 분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누구셨나요? 저는 우선 그 국방부 장관. 네. 사실 이 장관이 인사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네. 계속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언제 문민 장관이 나오냐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슈였는데 다 못했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항상 그 부담 못해 보수인 형태의 군부 반발 때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물론 내란이라는 그런 과정을 걷기 때문에 뭐 하지만 저는 굉장히 눈에 중요한 처음으로 문민 그 통제가 가능한 군의 그런 이제 시대가 열렸다 생각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 보고요. 또 하나는 그 뭐 많이 언론들이 지적을 했는데 노동부 장관 경우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의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니 의외라기보다 이제 뭐 예정됐다고 말도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선에도 이제 캠프에서 뛰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민노총이 지난 대선에서 공식 지지를 안 했거든요. 네. 한국 노총은 했죠. 민노총은 내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지선을 못 했는데 그런 불구하고 민노총 위원장을 또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또 아마 옛날 같으면 엄청난 파란이 일었을 텐데 또 거의 뭐 의외로 별 그게 없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른바 그 기업가 출신 장관 3명을 임명하면서 균형이 맞춰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노동과 자본의 어떤 균형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이제 우선 뭐 장관에도 3명 정도 기업 출신들이 했잖아요. 네. 유능하긴 하지만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래서 안배했다는 의미가 있고 저는 정동영 장관도 이종석 국정원장 같이 남북관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동영 장관이 지금 사실 이제 두 번째 하잖아요. 네, 한 20년 전에 개성공단을 만든 네. 분이거든요, 그때.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남북 관계가 거의 파탄 상황인데 아마 그 복원을 하는 인물을 맞지 않을까. 그리고 북에서도 아마 제가 그때 정동영 장관에서는 상당히 신임이 있다 그래요. 네. 그냥 그 당시 파트너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종석 국정원장과 팀을 이뤄서 남북 관계를 이제 돌파해 나가는데 상당히 역할을 맡는 게 아닌가. 그런 상당히 그 세 분이 저는 주목됩니다, 사실은. 네. 그럼 우리 변호사님은 혹시 좀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관 인선이 있었습니까? 뭐 글쎄요. 뭐 앞에서 장 기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다 중복될 텐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의미 부여를 합니다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말 그동안 장성 출신들만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의 이제 문민화, 정말 첫 단추를 깨는 거고 또 그만큼 또 근데 물론 이제 내란의 후유증을 딛고 이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본격적인 반발은 못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군조차도 인정하는 국방 분야의 전문성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좀 군 쪽에서 막 집단 반발하고 그럴 만한 사안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그래서 안규백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 성과를 남겨서 이제 차제에는 여성 국방부 장관도 네. 저희가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성과를 남기시길 바라고요. 크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까도 이제 제가 공직에 가서 바뀐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은 보수적이지만 확실히 안정적이죠. 네. 국민들에게 공무원들은 또 그러면서도 위기 관리나 물론 아주 미중의 위기 관리에서는 이 뭔가 지휘의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임자가 이렇게 막 비상계엄 발동하고 그랬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공직 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반적인 인사를 통해서 제가 또 하나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건 저도 공직에 가서 많이 느꼈는데요. 공무원들은 정말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서 180도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우리 진짜. 네. 진행자께서도 네. 이제 공직에 계셨는데 정말 리더가 정말 우리 후임 공직자들에게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고 또 솔선수범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네. 이 애국심이 발현되거든요. 네. 그런데 리더가 엉망이고 형편없으면 괜히 일했다가 책임만 묻고 맞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일 안 합니다. 네. 그분들이 일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임자가 있을 때 특히 12월 3일 이후에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사회가 심하게 흔들리고 심하게 복지부동했거든요. 맞습니다.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특히 내각에 특히 제가 앞서서 송미령 장관님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메시지 자체가 이번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 안 따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막 전임자가 임명한 장관들하고 국무회의를 막 마라톤으로 하고 김밥을 드시면서 하는 걸 보면 뭐 국민들도 굉장히 흐뭇해 하셨겠지만 네. 그걸 지켜보는 공직사회에 특히 허리에 해당하는 네. 4급 서기관들이나 3급 부의사관들은 이제 노는 시간은 끝났구나. 네,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일해야겠구나. 맞아요. 막 와가지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네. 또 지방에 가셔가지고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하면서 강론을 요구하시거든요. 네. 그 강론은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네. 전체적인 방향과 기조는 리더가 마련하지만 근데 아주 보기 드물게 이 전략과 함께 강론에 충실하신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직사회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또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계속 자극하는 그런 인사였다고 좀 그런 점에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게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하면 야 이제 일 한번 해보자인데 안 좋게 얘기하면 와 이제 죽었다 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정말 원래 그 전에도 정권이 바뀌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물갈이가 좀 됩니다. 하지만 밑에 실무자들은 원래 그냥 하는 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원래 도둑 잡고 수사하고 범죄 예방하고 네. 하는 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전 정권에서 승진한 사람들, 전 정권에서 전 정권의 공약을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을 실무자까지 찾아서 다 내쳐버린 거예요. 좌천시키고. 그러니까 저처럼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좌천이 되니까 일이 아무도 안 하고 싶죠. 그래서 그냥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을 그냥 정권에 줄 서게 만들거나 일 안 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자,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상관없이 일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막 생겨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께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리더 특히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이지은 변호사님도 윤석열 전임자 때문에 인생이 이제 바뀌신 그렇죠. 거잖아요. 인생이 새로운 인생 확 열리는 거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것조차도 다이나믹한 한국사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과거에 권은희 수사과장도 같은 전철을 밟아서 정치권에 진입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제가 네네.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당시 민주당에 이제 고발 대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 사회는 이제 조그만 옛날과 같이 못 살고 가난하고 규모가 작은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든 공조직이든 그만한 역량에 있는 분들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조직의 정점에 올라가서 조직 전체를 운영하고 또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려면 그 직역에서 그 영역에서 자기 전문성을 쌓은 분들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경찰 같으면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경찰의 바람직한 미래, 경찰이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차제에 또 경찰의 지휘부로도 진입하시고 또 경찰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근데 이런 분들이 이상한 리더를 만나가지고 튕겨져 나오고 또 조직은 조직대로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도 그런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윤석열 같은 그런 집권자가 나라를 얼마나 망쳤는지는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이 웅변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다. 그 정권에 그런 적은 없지 않았어요? 진짜 심했어요. 네, 맞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이 저는 이제 윤석열이 검찰 출신인 것과 또 이제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나와 남 그다음에 정말 검사와 범죄자. 그래서 네 편을 가르고 네 편은 다 죽여야 되고 내 편은 다 내 밑으로 줄 세워야 되고 이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인사에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고요. 자, 아까 잠깐 송미령 장관님 얘기 나왔는데 우리 그 기자님께서는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농업 분야는 좀 특수한 그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는 친구가 농업 관계에서 이제 뭐 중요한 자리를 있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농업은 이제 이 다른 분야가 좀 특수하잖아요. 특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량이 입증된 인물 경우는 뭐 이편 저편 떠나서도 되게 용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이번 뭐 그 새 장관 같은 경우도 그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연구원 출신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공무원 그 운영 철학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뭐 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던데 공무원은 다 해바라기성이고 기본적으로 지휘자에 따라 달려있다. 영혼이 없는 뭐 그런 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뭐 이른바 이제 좀 부리는 사람이 부리기 나름이다라는 철학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장관이 뭐 예를 들면 반농민 정책 양국 같은 경우 뭐 개별 자기가 진짜 그렇겠냐 대통령이 그러니까 했겠지라는 식의 생각이 같고 그리고 또 나와서 이제 좀 입장을 바꿨잖아요 이제 이거 그리고 아마 탕평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이 보수적 인사도 뭐 펑크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 뭐 그런 득실을 계산했을 때 뭐 득이 크다고 판단했겠죠 이게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좀 뭐 논란은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처음 말씀하셨던 전략적인 인사에 부합하는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다음은 어떻게 보면 지지자분들이 가장 좀 우려했던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 관련한 인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이번 정권에 바라는 가장 큰 개혁 과제가 검찰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봉욱 민정수석을 필두로 이진수 대검 차장과 이진국 사법제도 비서관을 인선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변호사님 먼저. 뭐 아직은 평가를 조금 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현재 진용만 놓고 보면 이렇게 뭔가 윤석열 전임자의 내란 그 획책 그 시절에 국민들께서 이렇게 목도했던 검찰의 그런 난맥상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궤도 남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그런 부분들에 좀 부합하는 그런 인선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님 인선하셨고 물론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제 낙마하신 뒤에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정성호 장관님이야 뭐 국회에서 워낙 뭐 여러 사개특위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셨죠.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시겠지만 이제 법무차관이라든지 검찰국장이라든지 또 어제 그제 발표된 검찰의 주요 인사들은 뭐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을 좀 쳐냈다고는 하지만 뭐 4명에 대해서 의원 면직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이제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이문정 검사님이나 김태훈 검사님 검사장 승진들은 긍정적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일하는 일꾼들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시겠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이제 의중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방송 중에 아마 추석 전에 얼개는 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게 제가 이제 헤드라인으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좀 명확한 일정이나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인사만 가지고 잘 된다, 못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르고요. 이제 다만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밖으로 보여지는 국민들이 이 인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유관 관계자들이 이 인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의 측면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진용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근데 이 두 측면이 완전히 괴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사권자는 이 사람들이 일 잘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밖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만 더 치중해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무관하게 꽃꽂이처럼 인사하는 경우도 과거에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이 네. 둘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검찰개혁 관련 인사들을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인사하셨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나 특히 윤석열하고 짝짝꿍했던 새 정부 들어서서 이제 나는 집에 가야지 하고 짐 싸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짐을 풀었다니까. 이번 인사를 보고 네. 이불 속에서 네. 파한대소를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인사에서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도 매우 신경 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청와대 운영은 대통령실의 운영은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성과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헤아리고 이런 정치 영역이 항상 합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 관련 인사가 주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또 윤석열과 정말 친했던 검사들에게 그 온갖 악행을 했던 검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지만 요약을 하면 일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메시지 부분에서 부족했다.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조금 걱정스러웠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겠지만 정말 일 잘하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뭐 업무 연속성 또는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친일파들을 썼는데 그래서 친일이 청산이 안 된 건데 일만 잘하면 그냥 누구나 갖다 쓰는 걸까? 그리고 검찰 개혁 의지만 출중하다면 그렇다면 검찰총장 이제 후보자 중에서 윤석열이 가장 검찰개혁 하겠다고 해가지고 검찰총장 시켜놨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아까 잠깐 방송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봉욱? 이 사람 검찰개혁 반대했던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확 들고 이런 거죠. 이제 이 각자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제한적이고 또 그 사람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공직에 가서 검찰개혁이라든지 권력개혁 업무를 하면서 맞닥뜨려본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검찰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검사들을 대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사 일반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이 두 개구나.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심 중에 편리할 때 꺼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앞에 가서 꺼내는 양심은 누구보다 검찰개혁의 진심이에요. 말도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게 합니다. 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근데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양심은 정말 흑투성이죠. 어둡고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 우리처럼 일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물론 지금 정부에 이제 검사 출신 인사들도 많으시고 또 검사님들이 주요 보직의 인사도 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주요 포스트에 계시는 분들이 대통령님을 보필할 때 정치 검찰의 특성이 두 개의 양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본인들 앞에서 꺼내는 양심이 진짜 어떤 둘 중에 어떤 건지를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을 보필해야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5년 내내 그 검찰 개혁의 양심을 꺼내기를 바라면서 그것만 꺼내 가지고 있기를 바라면서 양심이 하나여야죠. 하나요. 네, 두 개라고 하니까 일단 그렇다면 네 그러면서 자 그럼 부장님께서는 이번 이제 검찰 관련한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나름대로 저는 뭐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폭발력이 엄청나다 이거는. 왜냐하면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남아 있고 사실 네. 상당수가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중용을 한 건데 이 사안은 굉장히 폭발력이 크고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어떤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사안이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이 사안은 함부로 다루면 근데 반면에 저는 이 사안은 상당히 이제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내란 국면이 진압은 됐지만 여진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재판이 이제 엉망으로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은 이제 수사 단계고. 그리고 이게 이른바 친위 쿠데타 내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압이 일거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 이게. 그리고 또 박근혜 때와 또 다르게 박근혜 때는 사실은 박근혜 탄핵하고 그래서 저항이 별로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 여론이 일방적으로 그때 네.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은 그 한 8년 사이에 이른바 그 극우 세력이 상당히 팽창해 있고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게 극우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세력을 확장을 했고 그 세력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격이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란의 진압 자체도 특히 이제 특검의 수사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보기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그 검찰들의 조직적 저항을 어떤 둔화시키고 그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어떤 그 타협책이라는 생각 들지만 사실 3개월 뒤면 이제 검찰 개혁하면 뭐 없어질 자리들이니까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사안은 굉장히 휘발력과 폭발력 큰 사안이고 특히 봉욱 변호사 민정수석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 자리보다는 그 사람이 이제 뭐 고위직은 아니고 이제 대검 차장을 하다가 이제 김앤장에 갔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김앤장을 굉장히 독특한 로펌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김앤장은 다른 로펌과 다르게 굉장히 정치화된 로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이 조이대 그때 그 이른바 사법 쿠데타 때도 배우설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변호사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그것도 얼마 전에도 유튜브 보니까 조희대 대법관이 뭐 이재명은 내가 끝내줄게 뭐 이렇게 또 뭐 미팅이 있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끊임없이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그 진원 중에 하나가 사실 김앤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앤장은 또 어떤 면이냐면 사실은 이 대외적인 받은 업무를 하면서 이 국익을 상당히 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김앤장은 다른 로펌하고 달려가지고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을 민정수석이랑 어마어마한 자리에 쓴다는 거는 어떤 정권의 상당한 내밀적인 정보까지도 김앤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법 이런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의 굉장히 고급 비밀이 사실 유출될 수 있다 의심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김앤장이라는 조직은 함부로 이렇게 쓰고 이럴 조직은 아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김앤장 조직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민정 쪽에. 심지어는 그 국정원에도 와 있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독수도 퇴임하고 김앤장이 있다고 갔었죠. 네. 가서 뭐 있습니까, 사실은 한독수가. 거기는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데 그냥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말이 고문이 로비한 그렇죠. 예, 그냥 미국의 네. 어떤 기업들 로비를 한 그런 의혹이 있고 그래서 김앤장 출신이 간 거는 저는 윤 라인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김앤장 출신을 쓴 거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걸 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이 폭탄이 안고 있는 면일 수도 있다. 그게 본인의 봉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온건하고 이런 하지만 그 사람
이 김앤장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김앤장 관계가 계속됩니다. 사실은 아마 끝나고 또 김앤장 갈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리고 또 재직하는 중에도 사실 국가의 굉장히 그 기밀적인 사항들을 그 너무 쉽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실 제가 민들레에서 쓰고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 통일부 장관을 상당히 그 강인덕 씨라고 네. 중정이 만들 때부터 쭉 했던 골수 아주 이 중정 매니아로 그리고 골수 보수 이 반공주의자거든요. 그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스카우트했어요. 그때 그랬을 때 막 제야 시민단체가 난리가 났어요. 반대 성명 내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진보 인사 맞냐. 네. 근데 사실은 강인덕 씨를 통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 이른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는데 상당히 보수 세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상당히 주요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정상회담하고 그러는데도 보수 세력들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강인덕 씨 자체도 변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이른바 햇볕 정치가 전투사까지는 아니지만은 남북간에 상당히 실용적인 인사로 변신했거든요. 네. 그런 점 본다면 이런 윤석열 라인의 그 검찰 출신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또 그런 측면의 플러스 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딱 끊어서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 힘들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사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는 특히 모든 지지자들 어떤 일반적인 사안은 되게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제한돼 있는데 이 사안은 거의 그 이재명 대통령 찍었던 거의 모든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안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폭발적인 큰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네. 저는 이해는 가지만 이거 잘못 다루면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그 문제에서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검찰개혁한다. 이 기소와 수사는 분리한다라는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시한도 잠정되긴 하지만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그 봉욱 비서관 민정수석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면이 상당히 남아 있다. 그 점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명심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검찰 개혁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윤석열 검찰 독재 때문이었고 그 최고의 피해자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해서 봉욱 민정수석이 김앤장 출신인데 이 김앤장 로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말씀도 더해 주셨습니다. 기타 또 뭐 아쉽거나 뭐 말씀해 주실 어떤 내각 인사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진수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이진수 장관 경우는 아마 이제 지방대고 네. 지방 출신이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발탁한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충남대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 보면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뭐냐면 모교에서 그렇죠. 이렇게 막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요. 모교는 사실은 딴 데서 비난해도 모교에서는 그래도 침묵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응원을 하거나 네, 지지를 하거나 하는데 모교에서 나서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런 거 뭐 이유도 오면은 뭐 상당히 좀 별로 듣기 이렇게 민망한 인식들이고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충남 수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분은 좀 버티기 힘들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네. 저는 이제 그 이진수 후보자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건 장 기자님 말씀 정도로 가름하고 저는 인사 검증 기능이 과연 지금 충실한 건가 이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과 역량과 또 관계 공무원들을 끌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과를 낼 거냐 하는 내부적 측면이 있고 외부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사 요소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거냐 또 유관 관계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 거냐 뭐 예를 들면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지명됨으로써 벌써 국방부 장관도 이제 민간이 할 수 있구나
이 메시지는 굉장히 그렇죠. 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진숙 후보자에게 가해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관련해서 저도 이제 충남도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학내 뭐 소녀상 설치를 반대했다든가 또 학내 뭐 뭔가 그런 사업들을 밀어붙이는데 소통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했다든가. 근데 뭐 리더십이 이제 일방 통행식이다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와전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소녀상 문제는 사실은 국가 전체, 국민 전체의 민감한 정서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인사 요인을 미처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검증에서 큰 이제 흠결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 사안 정도는 국민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건 너무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이제 그것은 사실 아직은 이제 인사청문회도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저도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요 되게 생업에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막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논의 속속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는 국민들이 안 되겠는데 할 때가 있어요. 아주 먹고 사느라고 바쁘신데도 야 어떻게 저런 경우가 있냐. 뭐 그래서 옛날에 뭐 강 부자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나는 땅을 뭐 선물로 받았다든가. 뭐 이제 올인지 뭐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평범한 상식적 생각들을 확 건드려 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이제 인사 검증을 했던 대통령실이나 그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장관 후보자의 스텝들이 과연 그 소녀상 문제라든가 하는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이 있는 대안들을 마련했는지는 차제히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검증이 좀 꼼꼼하고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검증이 조금 더 꼼꼼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글쎄요. 대통령실이 다 구성이 안 된 상태고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안 돼 시스템이 안 갖춰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에 이제 인사검증단을 설치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정확한 정보나 자료들이 없지만 인사검증은 전임 정부 시절하고 전혀 달라진 건 없다고 봅니다. 결국 한동훈도 국회에 나와서 그 점을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의 자기는 인사검증단의 자료들을 대통령실로 이렇게 넘기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했고 심층 2차적 검증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공직경 비서관실에서 한다 이런 취지로 말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사검증단이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인사검증단의 뭐 인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일하고 있는 직무지 그 감사원 앞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새 정부 구성되자마자 가장 먼저 인원들을 충원했던 것도 검증팀이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출범 초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인력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야겠으나 어쨌든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 임기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것들이 국민들이 많이 감안해 주고 고려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성과를 내고 바로 출범해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시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침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참모들이 좀 더 분발해야 합니다. 네. 자, 그 밖에 언론과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의혹인 부분들도 많고 또 이제 뭐 이 부분들이 뭐 아직 해명이 더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남편이 코로나 관련 주식을 매입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는 음란물 유포형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엠파스 검색 서비스 본부장 재직 시 관리 책임자로서 벌금을 받은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부동산이 많아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안을 입법해서 이게 이해 충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혹이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글쎄 이거는 근데 좀 청문회를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보 정확성을 알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언론에서 그냥 일부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언론이 뭐 그렇게 자세히 검증한 것도 아닐 거고 뭐 그냥
카더라 얘기 수준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끝나고 청문회를 보면서 해야지 뭐 판단할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법 앞에 많이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공직을 수행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국민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하고 준법 정신들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공직을 하시겠다는 분들의 사소한 위법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검증이고 무엇을 위한 시비냐 하는 거는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분들이 저는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극단으로 치닫는 좀 진영화된 정치 문화 속에서 이것들이 매우 갈등의 소지로 지금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국가 공동체의 역량을 갉아먹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공직에서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매우 악의적으로 그리고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비난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받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고 낙마하거나 그러면 회복하기 어려운 네.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문재인 정부 뭐 시작 때부터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 안 하겠다. 청문회가 있는 직은 난 안 간다. 네. 가족들이 너무 반대한다. 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정권을 뺏겼다라고 하는 뭔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적개심,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막 뭐 김민석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때부터 이재명 정부로 내리막기다 이런 뭐 거의 뭐 망언에 가까운 그런 언동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차제에 인사청문 제도를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검증대로 하고 네. 또 그러면서도 국가 전체 역량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제도의 개선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좀 때 이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도 논의가 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거의 망신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아예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검증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 하고 그 도덕적인 건 아니냐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막 혼동돼가지고 네. 예를 들면 불법 행위가 아닌데 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도덕적인 문제하고 그런 거는 저는 냉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언론도 구분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불법인지 아니면 뭔지 알 수가 없게. 그래서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크게 예를 들면은 뭐 남와 거기까지는 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불법 행위에 대한 거냐 아닌가를. 근데 그걸 혼용하고 막 구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비난만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이 청문회가 그래서 변질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이슈들이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들 그리고 정말 한국사 이대로 가도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보면 대개 언론이 개입돼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과정도 그렇고 네.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인사청문 과정도 그렇고 물론 모든 언론을 싸잡아서 다 한 묶음에 묶어서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언론이 너무 속보 경쟁에 이렇게 내몰려 있고 또 종래 종이신문에서 포털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은 그런 종래 언론의 기능들을 이런 유튜브가 좀 대체하다 보니까 선정성 그리고 상대방의 그렇죠. 흠집을 좀 과도하게 네. 좀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유포하는 그런 경향성들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팩트 확인의 엄정함 같은 것보다는 확증 편향 같은 것들이 좀 저기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개선책이 좀 모색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투표 179표,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표 3표, 그리고 국힘은 퇴장해서 보이콧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었다는 속보 전해드리면서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우려되는 부분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인사는 이제 전 전략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했는가를 이제 좀 그런 중시해서 저는 이제 봤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정말 모든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걸 이제 이 참모들이나 내역들과 같이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른바 광장의 어떤 시민들의 그 목소리 그거를 이제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시민사회와의 저는 그 동반자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촛불혁명에서 탄생을 했는데 사실은 이 촛불 시민들은 자기들 배신했다고 느끼거든요. 권력을 독점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잘 안 됐다고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지난 탄핵 때에도 오면은 저도 광장에 몇 분 나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민들이 나오거든요. 그 목소리들이 사실 이제 이 사회 대개혁 연합으로 이제 결성이 돼 있고 한 1,700 단체들이 참여했어요. 그거 이제 사회 협약 비슷한 것도 맺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적인 힘만 역량만으로는 이 난관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시민사회의 그 목소리나 이거를 국정에 반영해서 시민사회를 어떤 동원 세력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국정의 동반자로 그래서 그 연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사실 이제 개혁의 동력이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이랑은 기득권화되기 쉽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어떤 개혁의 목소리나 특히 이 변해가는 그 목소리들을 정책에 담아내고 그걸 또 이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또 시민사회를 좀 명실상부한 국정의 동반자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하고 대선 전에 약속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세력 그걸 구체화하지 않는 한은 구체화하는 게 시급하다. 네. 그런 걸 단단히 해놓으면 사실은 이 지역 단단하고 자기 세력이 단단할 때 이 바둑도 아센연은 살타라 그러잖아요. 네. 자기 기반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개혁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없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 정치 지형이 51대 49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제. 국회 의석수는 차이가 나지만 네. 정치 지형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그 연합이 필수적이고 그래야지 어떤 그 인사에 약간 잡음이 나고 그러더라도 그런 걸 무사히 넘길 수 있고 개혁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당히 난관이 올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시민사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그거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을 좀 드렸고 그 기회에 그냥 뭐 제 부족한 소견이지만 제 경험에 기반해서 정부가 시작하는 초기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청와대 대통령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와 행정 두 개가 병존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성과만 내면 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과정에 대한 여러 시시비비 또 정치적 논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또 상황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임기 초에는 국민들께서 웬만한 거 좀 넘어가 주시고 또 박수 쳐주고 하지만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일상화되면 마치 새로 도배를 해갖고 벽지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하고 또 때로는 어디 얼룩도 지듯이 이제 국민들의 기대도 사그라들고 또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동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구심력과 원심력의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인사만 해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사의 측면과 또 내부적으로 그 인사가 갖는 역량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지점에선가 균형을 잘 잡아줘야지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게 되면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인사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을 본 것은 애초에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을 했을 때 여성이 한 분도 없다는 맞아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비판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번에 조각에서 보면 여성 장관 후보자들이 한 4분 정도 계신가요? 5명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보면 인사만 해도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역량의 측면들이 있는가 하면 국민들이나 유관기관에 보여지는 그건 정치 영역이거든요. 네. 거기서 어떤 구심력과 원심력의 적절한 균형, 그리고 정당과 지금 집권 민주당과 또 공직사회 간의 적절한 균형, 또 국민 일반이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의 기저에 깔려 있는 불만 요인, 또 잘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대통령께서 순간순간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실의 참모 기능,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또 국정 과제들을 도출해내고 그 이행 계획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정부에 전달할 텐데 뭐 각 시기마다 어떤 일들을 어떤 경로로서 해내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때 안착시키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들과 플랜들을 갖고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년이라는 게 지금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정말 금방 갑니다. 그래서 뭐 전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좀 외람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지금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어쨌든 혼신의 힘을 위해서 다해서 일하시는 대통령님을 좀 충실히 보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광철 변호사님의 정말 경험에 기반한 애정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힘을 다해서 이루어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도 그 자리에 간 후보자들이 국민을 걱정시키거나 실망시키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잘 해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서 시작했을 것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